안녕하십니까. 농협축산컨설팅부의 정상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축사건축 방법, 올바른 축사건축 방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요. 축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축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축, 그러니까 새로 짓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준비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첫 번째 꼭지는 건축학 개론이라고 해서 축사도 이제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물의 구성 방법, 집을 짓는 기본적인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두 번째 꼭지는 축사 건축 프로세스라고 해서 방법론,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릴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농협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 중에 하나인 축사 표준 설계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과 공동으로 개발을 해서 배포하고 있는 표준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강의를 마치는 순서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 강의에 앞서서 이제 축산업을 하시는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기존에 축산업에 종사를 하시거나 또 앞으로 축산업에 신규로 진입하고자 그런 희망을 갖고 계신 분들로 이해를 하고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요. 축산이란 의미, 축산업이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실 내용이긴 합니다만 축사는 가축 생산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가축을 기르고 거기서 나온 생산물을 가공을 하고 그런 일련의 모든 행위들을 다 축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통계를 살펴보면 축산업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서 그 농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그런 비중이 굉장히 커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95년도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 생산액이라든지 차지하고 있는 그 퍼센테이지가 최근 연도로 와서 보면 금액이나 비중도 거의 2배 가까이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품목별로 생산액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면 쌀이 현재는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양돈 분야가 2등, 그리고 한우, 육을 포함한 소가 3등, 그리고 육개가 4등, 계란이 5등, 그리고 우유가 6등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쌀 소비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조만간 양돈 분야가 수위로 올라서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오늘 이제 축사 건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축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사전의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가축 사육하는 건물 그런 정도의 의미로 사전적인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축사에 대한 의미는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법률이 제1조에서 법이 다루고자 하고 있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제2조에서 그 법에서 다루는 주요한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축산법이라든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라든지 관련된 법률에서 축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단지 이제 축사라든지 사육시설이라든지 그러한 용어로서만 등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2000년도에 개정된 축산법을 살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제2조 정의에 축사에 대한 정의가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란 우사, 돈사, 계사 등의 시설과 그 부속 시설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축산법에서 이제 생산과 소득 증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주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만 그 축산환경 개선이라는 명제가 새롭게 등장함으로 인해서 정부의 정책 방향이 환경 쪽으로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축사건축 방법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꼭지는 건축과 개론으로서 집을 짓는, 축사를 짓는 기본적인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이제 빈 화면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걸 종이라고 좀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이에다가 이제 점을 찍어 볼 수도 있고요. 이 점을 쭉 연결을 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선이 될 것이고요. 또 선을 쭉 계속 넓혀 나가게 되면 사각형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입체적인 3D 형태로 표현을 하자고 그러면 점이나 선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제 기둥 형태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각형은 이러한 이제 입체적으로 보면 벽이라든지 이게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지붕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건축물에 있어서 기둥, 지붕 이게 가장 큰 구성 요소라고 또 추후에 법률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둥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요소고, 그 다음에 이제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위에 이제 지붕이 있어야 최소한 비바람을 피할 수 있겠죠. 그 정도 구성이 돼야 이제 우리가 이제 집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밑에 이제 기초를 닦고 그 위에 이제 기둥을 세운 다음에 이제 지붕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둥 하나 가지고 이제 집을 지을 수 있는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기둥 하나에다가 지붕을 얹게 되면 이제 보시는 그림처럼 뭐 이러한 형태가 될 텐데요. 실제로 이제 기둥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실생활에서는 실제로 이제 뭐 집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해변가에서 볼 수 있는 뭐 파라솔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많이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둥 하나를 더 늘려가지고 기둥 2개를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이 기둥 위에다가 이제 지붕을 얹게 되면 뭐 이러한 형태가 가능할 거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기둥 2개로 된 뭐 집의 형태, 뭐 건축물의 형태를 찾아볼 수 있는 거는 아마도 우리가 이제 사찰에서 일주문이라고 하죠. 사찰 외곽에 이제 일주문 통과하면 여기서부터 경내에 들어간다. 뭐 그런 의미로 해가지고 이렇게 일주문을 세우는데 이런 문의 형태로 많이 일상생활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둥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기둥 3개로 한번 집을 지어볼까 합니다. 기둥 3개에다가 이제 지붕을 얹고 하면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 이제 그 삼각형 형태의 이러한 공간이 만들어질 수가 있을 텐데요. 사실은 기둥 3개로 집을 이상적인 부분에서 확인해 보기는 좀 어렵고요. 3이라는 숫자, 그러니까 3개가 있으면, 기둥 3개가 있으면 3이라는 숫자는 구조적으로 가장 최소의 기둥 숫자를 가지고서 가장 안정적인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구조역학적으로.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뭐 카메라 삼각대라든지 이런 형태로 많이 이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기둥을 하나 더 추가를 하게 되면 기둥 4개로 지붕을 만들 수 있는지 또 집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보실 텐데요. 기둥 4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공간 같은 경우에 아까 기둥 3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만큼의 이제 공간이었었는데 기둥이 하나가 더 추가됨으로 해가지고 면적이 2배가 확장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집을 만든다, 건축물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기둥 4개로 구성되는 형태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이제 마찬가지로 지붕을 얹어야 될 텐데요. 기둥 4개짜리 공간에 지붕을 만드는 또 첫 번째 방법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러한 평평한 그런 부재를 얹어가지고 지붕으로 만드는 건데요. 이런 형태를 이제 평지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지붕의 장점은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반면에 이 기둥 간격이 커진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이제 가운데 부분이 지붕 자체가 커져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 무게 때문에 뭐 처짐이 발생한다든지 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이 부분에 이제 뭐 무거운
하중이 발생할 경우에는 구조적인 안정성에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고민을 해서 또 다른 지붕 형태를 좀 고안을 하게 되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삼각형의 형태로 된 4개의 그 판재 지붕을 만들어서 이제 기둥 위에다 올린 것을 이제 모임 지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임 지붕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공원의 정자라든지 이런 형태에서 실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지붕을 올리는 방법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까 모임 지붕 같은 경우에 4개의 구성 요소를 만들어서 이제 지붕이 만들어지는데 또 다른 지붕의 이제 구성 방법으로서 경사 지붕이 있습니다. 경사 지붕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판재가 하나, 2개가 연결되는 형태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요. 경사 지붕의 장점은 보시는 이제 상부에 모서리가 하나만 생기기 때문에 이 모서리 부분만 잘 처리를 하게 되면 뭐 비가 흘러내린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막을 수가 있고요. 판재가 이제 지붕 덮는 부분이 하나, 또 반대편에 하나, 둘 해서 2개만 잘 구성해서 만들어지면 경제적으로 지붕을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이 기둥과 기둥의 간격이 넓어지게 된다 그러면 이 기둥만 세워서는 구조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시는 그림처럼 기둥과 기둥을 이어주는 부재를 하나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 부재를 우리가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둥과 기둥 사이를 보로 연결을 하고 구조적인 안정성을 확보를 하고 그 위에 지붕을 얹게 되면 축사 지붕이 마무리될 수가 있겠습니다. 기둥 4개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집을 만들고 축사도 마찬가지겠죠. 만들 수가 있는데 공간이 더 필요할 경우에는 보시는 그림처럼 양쪽으로 기둥을 하나, 2개를 더 추가를 하고 보로 이어지게 되면 공간의 이제 2배로 이제 확장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아까와 같은 경사 지붕을 얹게 되면 그림처럼 우리가 필요한 공간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둥 부분에 지붕을 얹어서 이제 비를 피했는데 그 이제 지붕 끝으로 이제 비가 떨어지게 되면 지붕 하부에 이제 떨어져 가지고 기둥 하부에 떨어져서 기둥이 이제 썩거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붕을 더 추가적으로 연결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거를 이제 처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통 건축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지붕이 있고 또 기둥 바깥으로 더 연결이 돼서 처마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뭐 우사에서도 이렇게 뭐 부재만 전통 건축에서는 목재를 주로 사용했습니다만 현대 건축에서는 이제 철골 부재를 이용을 해서 축사를 짓게 되는데요. 축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붕이 더 연결이 돼서 외부로 연결된 처마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붕의 기울기를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이제 전통 건축에서는 이제 목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기울기가 좀 급하게 나옵니다만 철골 같은 경우에는 길이 대 높이의 비율을 보시는 것처럼 1대3 정도로 적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붕을 세우고 처마를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비바람에 대한 것을 좀 막아줬는데요. 경사지붕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이제 부재를 대서 옆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대한 것들을 좀 막아줄 필요가 있는데요. 이 부재를 우리는 이제 풍판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풍판 말고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작은 지붕, 이걸 눈썹 지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지붕을 작게 달아가지고 비바람에 대한 부분들을 또 기둥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통 건축에서도 이런 풍판과 눈썹 지붕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풍판 그리고 눈썹 지붕 이렇게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꼭지 건축물 축사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둥과 지붕에 대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꼭지 축사 건축 프로세스입니다. 축사를 이제 새로 짓는 것을 신축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절차적으로 어떤 순서대로 하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표가 축사를 새로 짓는 절차의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축사를 지음에 있어서 축사의 규모를 얼마나 지을 건지에 대한 규모 결정이 첫 번째가 될 것이고요. 그러한 규모를 지을 수 있는 축사 부지, 땅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땅을 찾고 땅을 확보를 했으면 축사 설계를 이제 해야 되는데 축사 설계에 대한 방법은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설계도가 작성이 되면 얼마만큼 축사의 공사 비용이 들 건지에 대한 걸 검토를 해서 뭐 규모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것이 완료가 되면 시장 군수, 지자체장한테 축사 인허가에 대한 부분들을 신청을 하고 그걸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공사 착공을 하고 준공, 사용 승인 절차를 거치면 축사 건축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설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설계의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농가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설계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지역의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인 경우에는 농가 스스로 설계를 할 수 있게끔 법에서 좀 완화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 설계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자체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만 농가에서 직접 설계를 할 수 있게끔 완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기본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 모든 건축물은 건축사가 설계를 하게끔 관계 법령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 같은 경우에 연면적 400제곱미터를 초과한다거나 표준 설계도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설계를 진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건축사가 설계를 해서 관련 인허가 행위를 하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축사를 짓는 경우에는 축사뿐만이 아니라 퇴비사, 즉 이제 가축분뇨법에서는 이제 배출 시설에 대한 그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분뇨와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도 사용 승인 그 단계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허가 또는 신고에 대한 부분들을 완성을 해야 최종적으로 축산업 등록을 하고 축산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번으로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 절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를 좀 해야 되는데요. 주요한 내용만 좀 살펴보면 아까 제일 먼저 그 신축과 관련돼서는 축사 규모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축산법 시행령에서 축사 규모에 대한 부분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육시설을 어떠한 규모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축 전염병 예방법 상에서 방역과 소독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도 확인을 해서 1번과 2번이 확인을 통해서 필요한 축사의 규모라든지 부대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설계가 되면 기본적인 규모가 확정이 되고 나면 필요한 땅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줄여서 이제 국토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국토법에서 이제 규정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고, 또 개발하려고 하는 축사의 규모에 따라서 환경 영향과 관련된 내용들도 평가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건축 설계 및 허가 절차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는 건축법, 건축사법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인허가가 완료되면 공사 착고, 뭐 사용 승인 단계로 쭉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 준공을 하고 나면 또 반드시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축사에 대한 등기입니다. 그래서 등기가 다 완료가 돼야만 재산권에 대한 부분들을 보장을 받고, 또 뭐 필요한 뭐 대출이라든지 이러한 그 부가적인 것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게끔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제 축산법에 의해서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함으로써 축산업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법률적인 부분들 선서는 좀 살펴봤고, 이제 실제적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사의 규모를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또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보시는 그림처럼 축군의 구성입니다. 번식을 포함한 일관 사육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나는 외부에서 송아지를 들여와서 비육 중심의 농가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일관 사육이냐 또는 비육 중심이냐,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구성이 되고 나서 관련된 필요한 사육 두수를 확인을 하실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건축과는 또 다른 검토가 이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것은 이제 농가들이 각자 갖고 있는 뭐 경제적 상황이라든지, 또 지원받을 수 있는 뭐 정부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좀 더 달라질 수도 있을 거고, 또 확보할 수 있는 부지 면적에 따라서도 이제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이제 각자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축산법에서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우 같은 경우에 5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에 이제 공통적으로 축사 부진에 이제 매몰지를 확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발생을 해서 혹시라도 이제 폐사축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걸 자체적으로 해결하게끔 그렇게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우리 농장 내에서 그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외부에 별도로 그러한 부지를 확보를 하거나, 아니면은 소각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한데, 그런 외부 업체를 통해서 그렇게 한다든지 한 그런 부분들도 예외 규정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사육시설. 축산법 시행령에서는 가축 사육시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축사랑 같은 의미고요. 당연히 소를 키우기 위해서는 축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500제곱미터 초과하는 그 축사 같은 경우에는 그 외부에서 소를 들여올 경우에 바로 축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격리해서 그 소가 전염병이 없는지 건강한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난 이후에 축사 안으로, 우방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격리 공간을 확보하게끔 법에서 의무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가축 전염병 예방법 시행 규칙에서 소독과 방역에 대한 시설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출입구에 외부 차량이 들어왔을 때 소독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축산 차량 외엔 일반 차량들이 마음대로 농장 내부로 들어올 수 없게끔 차량 출입구에 차단 장치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부분들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무용 소독시설이라든지 신발 소독조, 이러한 내용들을 반드시 구비하라고 그렇게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축사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드렸었던 매몰지 확보라든지 사육시설 확보라든지 그런 것들은 동일하고요. 다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에 대한 격리공간 확보는 그것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소속시설이라든지 방역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전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것이 이제 축산업에서는 축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보시면 한우 같은 경우에 사육 단계별로 어떤 규모로 사육시설을 확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 같은 경우에 번식우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비유구, 또 송아지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시설의 형태는 방사식과 계류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계류식은 예전에 소규모로 뭐 한두 마리 이렇게 외양간에다 묶어서 이제 키우던 그러한 사육 방식을 말하는데요. 최근에는 뭐 계류식으로 하는 농가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방사식, 우방 안에 몇 마리를 이제 풀어놓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끔 사육하는 방식을 이제 방사식이라고 하는데요. 방사식 규정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번식우 중심으로 해서 일관 사육을 하는 경우에는 큰 소 기준으로 방사식은 마리당 10제곱미터 이상 우사를 확보를 해야 되고요. 송아지를 외부에서 입식을 해서 비유구 중심으로 하는 경우에는 마리당 7제곱미터 기준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송아지 같은 경우에는 2.5제곱미터 기준으로 해서 필요한 우방의 면적을 확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육 면적과 관련돼서는 축산물 이력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보시는 그림처럼 이렇게 우측에 사육 면적 계산기라고 해서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제 방사식, 계류식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사식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방사식에 이제 뭐 비유구, 육성우 단계별로 사육 단계별로 해가지고 몇 마리를 할 것인지 해서 마리수를 입력을 하게 되면 필요한 면적에 대한 부분들이 자동적으로 이제 계산되는 홈페이지를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축사 규모를 이제 검토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저희가 2019년도에 농협과 농식품부가 공동으로 축사건축 핸드북이라는 것을 이제 책을 만들어서 이제 보급을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한 축사 규모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할 수 있는 엑셀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료 이용법은 마지막 순간에 이제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이제 비유구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가령 비육 100마리를 하겠다고 그러면 아까 축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비육 같은 경우에는 성우 기준으로 마리당 7제곱미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100마리 곱하기 7 하면은 700제곱미터 이렇게 필요한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주의하실 점은 이 700제곱미터는 순수하게 소가 들어가 있는 우방의 면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먹이를 준다든지 물통을 단다든지 또 그러한 작업 통로라든지 이동 통로에 대한 부분들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면적에다가 추가적으로 더 그러한 통로 면적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요. 경험치적으로 1.5배에서 1.6배 정도 더 추가적으로 확보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기본적으로 규모 검토에 대한 부분들은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고 정확한 면적은 나중에 이제 설계가 완료가 됐을 경우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육 두수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퇴비사 같은 것들을 규모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분뇨 배출량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사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육 마리수에 따라서 배출되는 분뇨량을 산출할 수 있는 또 이러한 정보들도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농사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런 정보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에 환경부하고 농식품부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가축분뇨 자원화 표준 설계도가 있습니다. 거기 해설서에 의하면 보통 우리 한우사 같은 경우에는 깔집을 톱밥 같은 걸 다 바닥에 깔아가지고 이제 우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톱밥을 사용하는 톱밥 깔집 우사의 퇴비사 용량 계산식을 여러 가지로 이론에 의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한우 같은 경우에는 요 산식 우사의 면적 나누기 1000제곱미터 곱하기 13세제곱미터 요 13이라는 숫자를 기억을 하시면 퇴비사 용량 산출하는 데 큰 도움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사 1000제곱미터짜리를 이제 신축을 할 경우에 필요한 퇴비사 면적을 한번 산출을 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산식에 의해서 우사 면적 1000제곱미터 나누기 100 곱하기 13 하면 130 세제곱미터의 용량이 요 세제곱미터 부피죠. 가로 세로 곱하기 높이 130 세제곱미터의 용량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요 130 세제곱미터를 이제 우리가 면적으로 한번 환산을 해보면 그 높이를 퇴비사의 높이를 유효 높이를 이 해설소에서는 2.3m를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130 세제곱미터 나누기 2.3m 하면 56.52제곱미터가 나오게 되고요. 이거를 폭과 길이로 나누게 되면 뭐 폭 7.5m 곱하기 길이 7.54m 그리고 높이는 2.3m 이러한 형태의 퇴비사로 설계를 하게 되면 현행 퇴비사 그러니까 분뇨 배출 시설에 대한 부분들 허가받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내용은 금년 말까지만 아마 유효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그 가축 분뇨 배출 원단위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개정을 해서 2009년에 발표했었던 분뇨 자원화 표준 설계도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을 이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연말 되면은 관련된 내용들을 공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또 다른 기준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참고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축산법과 그리고 이제 가축전염법 예방법에서 필요한 뭐 소독 방역 시설에 대한 것들 그리고 분뇨와 관련된 배출시설 그 산정 기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사실은 아직까지는 축산법에서 특히 이제 우사 같은 경우에는 축사를 뭐 어떠한 재질로 짓고 어떠한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단지 이제 면적 기준과 소독과 방역에 대한 부분들을 좀 규정을 하고 있어서 그 내용들만 이외에는 사실은 다 농장주가 알아서 다 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참고적으로 이제 동물복지 인증 기준에 보면 우사의 내부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부 설명드릴까 합니다.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동물복지 축산농장을 할 경우에 우사 같은 경우에는 바닥 콘크리트는 미끄럽지 않게끔 콘크리트에 홈을 내거나 미끄럼 방지 코팅을 하게끔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통로는 두 마리가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폭으로 설계를 해라 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연 채광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 기타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혹시 동물복지 농장 쪽으로 관심이 있는 부분들은 그런 분들은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기준 한우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그 우사의 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잘 되게끔 해줘야 되고, 배수구가 원활해야 되고, 깔집은 항상 건조된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축사의 규모를 이제 검토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축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땅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또 국토법을 기본으로 해서 몇 가지 주요한 사항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땅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법률에서는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일반적으로는 일반인들은 다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법에서는 토지 또는 부지, 대지, 뭐 필지, 지금 여러 가지 것들, 땅과 관련된 것들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법의 가장 일반적인 명칭은 이제 토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건축할 수 있는 땅이라고 해서 건축법에서는 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 관리와 관련된 뭐 지적법이, 과거의 지적법이라고 불렸던 공간정보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우리나라 땅은 전부 이제 각각의 번호를 갖고 있는 이제 지번이죠. 그 지번이 부여된 단위를 해서 이제 필지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토지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이 땅에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규정한 지목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필지, 대지, 지목 이런 정도는 좀 알아두시는 게 이제 상식으로서도 도움이 될까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줄여서 이제 국토법인데요. 국토법에서는 우리나라 전 국토를 이렇게 크게 각각의 용도, 사용 용도에 맞게끔 분리를 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법 규정을 보면 크게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누고요.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그리고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나누고 있고, 비도시지역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또 각각의 주거지역은 뭐 일종 주거지역, 이종 주거지역 등등등 또 세분화돼서 나누어지고요. 상업지역도 마찬가지고 공업지역 이렇게 쭉 또 각각 세분돼서 용도지역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까맣게 표시되어 있는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에 해당되는 용도지역에 해당이 되어야지만 그나마 축사건축이 가능하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렸었던 용도를 제한을 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이라는 것을 이제 법률에서 이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 용도지역 밑에 또 용도지구라고 해서 용도지역을 또 강화하거나 완화하거나 하는 또 제한 수법이 있고요. 또 용도구역이라고 해서 또 세분화돼서 그런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축사를 지을 수 있는 용도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크게 4개의 용도지역이 해당이 되는데요. 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조례로 위임을 해놨기 때문에 각 지자체 조례를 확인을 해서 이 곳에 축사가 지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녹지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세분화돼서 보존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이렇게 3개로 분류가 되는데요. 보존녹지지역은 조례로 위임되어 있고,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은 법에서 축사건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또 3가지로 또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또 3개로 구분이 되는데요. 계획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허용을 하고 있고요. 보존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례로 위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농림지역 같은 경우에도 조례로 위험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에 따라서 허용이 되는 시군도 있고 그렇지 않은 시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제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그 지역에 뭐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또 건폐율은 얼마가 되는지 각각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건폐율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내 땅에 얼마만큼의 축사를 지을 수 있는지 한도를 정해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서 최대 60%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보존관리, 생산관리, 그리고 농림지역 쪽으로 확보를 하는 게 좋겠다.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공업지역 같은 걸 제외하고는 대부분 건폐율이 20%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내가 큰 규모의 축사를 지으려고 한다고 하면 녹지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이 20%이기 때문에 가령 100제곱미터 땅은 100제곱미터짜리 축사를 짓고 싶다고 그러면 그거의 5배에 해당되는 면적, 토지, 부지가 확보되어야지만 지을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건폐율에서 상한으로 최대 허용해 주고 있는 보존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 중심으로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그 용도 지구와 관련돼서 뭐 수변 경관지구라든지 시가지 경관지구 또 미관지구 또 주변에 학교가 있어서 학교시설 뭐 보호지구 이런 데는 다 축사 건축이 불허가 되고요. 또 용도 구역과 관련돼서는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죠. 여기 축사 안 되고요. 또 상수원 보호구역,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 여기에도 축사 건축이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라고 해서 가축분여법에 의해서 환경부가 관리하는 가축분여법에 의해서 주거지역 주로 이제 뭐 민가 5호 이상 되는 마을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야지만 축사 신축이 가능하다 하는 부분들 이 가축 사육 제한 구역 때문에 현실적으로 축사 신축이 많이 어려운 실태입니다. 그래서 용도 구역에서 이제 가축 사육 제한 구역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각 지자체에서 보시는 이제 도면이 이제 그 가축 사육 제한 구역 이제 총괄도인데요. 그래서 우리 시군에는 어느 지역에는 축사 건축이 가능하고 어느 지역은 축사 신축이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다 도면에 이렇게 색깔로 표시를 해서 뭐 시군에 따라서는 이 색깔 표현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총괄도고요. 시군에 이제 환경부서를 방문을 하시면 세세한 도면들, 작은 도면들, 정밀한 도면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축사를 지으려고 하는 땅에 축사 건축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지목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간정보 관리 관련된 법률에서 과거에 이제 지적법이라고 불렸던 법인데요. 우리나라 땅을 다 필지라고 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다 쪼개가지고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필지에는 각각의 고유한 지번이 부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토지 지목의 종류라고 해서 이 땅에는 어떠한 용도로 사용을 하라라고 해가지고 전밭, 과수원 쭉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지목을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목 중에 축사 신축이 가능한 지목은 4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 답, 그리고 목장 용지, 그리고 대. 뭐 전답은 다 아실 것이고요. 밭하고 논이고요. 그 다음에 목장 용지는 어차피 축산업을 할 수 있게끔 조성된 뭐 초지나 대지이기 때문에 목장 용지에 축사 건축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대는 건축물이 들어선 땅에 대한 것을 이제
지목을 대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축사 신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답, 목장, 용지, 대. 지목은 요 네 가지 지목에만 축사가 건축이 허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사 건축 가능한 지목과 관련돼서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전답과 목장, 용지, 대 축사 건축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각 지자체들은 아까 설명드렸던 그 필지에 대한 부분, 지적도를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필요한 정보들을 많이 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상의 구획선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가상의 구획선으로 해서 다 땅에 대한 부분들은 다 선이 그어져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필지에는 번호가 부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115-4 요게 이제 지번이 되겠고요. 그 뒤에 답 요게 이제 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필지별로 지번과 지목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러한 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적정보 서비스를 통해서 간단하게 뭐 지번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지번을 클릭을 하게 되면 보신 그림처럼 뭐 공시지가에 대한 부분들도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용도 지역이라든지 지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지번만 확인을 할 수가 있으면 지번만 내가 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토지임이라고 하는 정보 포털입니다. 토지 정보 관련된 포털인데요. 그 아까 지적도 같은 걸 통해서 지번만 확인할 수가 있으면 그 지번에 대한 부분들을 주소 검색란에다 이렇게 입력을 해서 열람 누르면 소재지, 지목, 면적, 그다음에 해당 뭐 지역, 지구, 뭐 제한 구역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바로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위 제한 내용이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보시는 것처럼 축사라고 입력을 하고 검색을 누르면 내가 축사를 짓고자 하는 그 필지에 축사 건축이 가능한지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 검토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뭐 해당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포함을 해서 축사 건축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포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요 내용은 한 90%의 정확도밖에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나머지 10%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그거는 아까 설명드렸던 가축 사육 제한 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축 제한 구역은 이제 시군 환경부서에서 그 도면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어서 이 땅이 가축 사육 제한 구역에 해당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부분들은 시청이나 군청 환경부서에 가셔가지고 도면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결과물에 대한 것도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토지음 포털에서도 지도에 대한 부분들을 일부 확인할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이음 지도라는 걸 클릭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가축 사육 제한 구역 클릭을 하면 필지 주변으로 해당 구역에 대한 바운더리가 표시가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만 사실 지도 보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경계선이 조금 이걸 계속 확대해서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략적인 내용은 요 이음 지도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만 보다 정확한 것은 반드시 환경부서 방문해서 도면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률적인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법률적인 부분들을 다 만족을 했어요. 뭐 추가적으로도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좀 몇 가지 있는데 먼저 경제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사 같은 경우에는 송아지를 들여오는 경우나 아니면 이제 다 키워가지고 이제 또
반출을 할 경우에도 뭐 대형 트럭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량 진출입이 좀 용이하고 진입도로가 좀 넓은 곳이 좀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주변 내 축사 주변으로 환경적인 것 때문에 뭐 나무 심기 운동도 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변에 지금 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는 것이 뭐 탈취 효과도 좋고 뭐 시각적 차단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지형과 관련돼서는 뭐 평평한 곳이 이제 가장 좋겠습니다만 논밭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는 워낙 산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경사지가 좀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급격한 경사지는 좀 피하고 완만한 경사 정도가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우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벽이 없는 개방식 우사이기 때문에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햇볕이 좀 안쪽으로 쭉 들어오는 것이 이제 바닥 건조라든지 뭐 환기 측면에서 좀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축사의 위치가 이제 남향으로 이렇게 배치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그림처럼 겨울철에도 축사 안쪽으로 쭉 햇빛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향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땅을 찾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아까 필지를 설명드렸고 필지는 각각의 지번을 갖고 있는 땅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건축법에서는 기본적으로 한 필지에 한 건축물을 짓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땅이 좀 작은 경우에는 뭐 두 필지, 세 필지를 해가지고 축사를 크게 지을 수 있고요. 나중에 이제 사용 승인 단계에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여러 필지에 대한 것들은 다 합의를 해서 하나의 필지로 다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땅에는 한 필지 안에 또 축사 여러 동을 짓는 것도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땅 소유자와 관련돼서 한 필지를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뭐 매매를 통해서 그 소유권을 가져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공동지분 소유의 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한 사람 말고 이제 두 사람일 수도 있고 뭐 몇십 명의 지분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땅일 수도 있거든요. 이 지분 소유의 땅인 경우에는 그 구입을 하실 때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건축법에서는 한 필지, 지번 하나에 갖고 있는 그 필지 하나를 그 하나의 그 대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공동 지분인 경우에는 만약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두 사람의 지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나머지 50% 지분에 대한 부분들도 소유권을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대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이 땅 전체를 내가 다 축사를 위해서 쓰겠다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 건축 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땅에 대해서는 그 대지 사용 승낙서라는 것은 나머지 사람이 내 땅에 대한 부분들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써주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그 공동지분 같은 경우에 100% 다 내 지분으로 다 확보를 해가지고 축사를 짓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러한 공동지분 소유의 땅은 지분 확보가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아까 필지와 관련해서 필지가 가지고 있는 면적이 그 대지 면적이 되는 게 기본적인 일반적인데요. 근데 건축법에서는 그 필지 면적을 100% 다 대지 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인접하고 있는 도로가 건축법에서는 4m 이상의 도로하고 접하고 있어야지만 그 땅을 대지로서 인정을 하고 그 대지에 건축이 가능하게끔 이제 인허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보시는 그림처럼 이쪽에 접하고 있는 도로 면적이 4m가 안 될 경우에는 4m 부족한 부분만큼은 이게 내 땅이라 하더라도 이 색깔로 표시된 부분들은 내 땅으로 대지 면적으로 인정을 받지를 못하고
도로로 빠져야 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대지 면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요. 만약에 이쪽에도 도로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4m가 확보가 안 됐다. 그런데 이쪽 부분은 하천이어 가지고 이쪽으로 하천 쪽으로 도로 확장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온전히 여기서부터 내 땅으로 다 4m가 확보되는 만큼 이게 도로로 면적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쪽 도로로 빠지고 이쪽 도로로 빠지고 나머지 부분만 대지 면적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변 도로에 대한 부분들도 도로 폭에 대한 확인도 중요하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건축법에서 건축물은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토지에 정착을 하고 토지에 정착하는 건축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그리고 지붕과 벽이 있는 것을 건축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강의 시작하면서 건축의 구성 요소로서 기둥과 지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법률에서도 그 내용을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그림처럼 이렇게 지붕이 있고 그 다음에 기둥으로만 형성되어 있는 우리가 이제 우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죠. 이러한 것도 건축물이고요. 그 다음에 뭐 기둥이 없더라도 지붕이 있고 벽이 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축물이라고 법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사진처럼 국회의사당인데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기둥도 있고 그 안에 벽도 있고 또 평평한 평지붕도 있고 둥그런 지붕도 있고 뭐 형태와 상관없이 벽과 기둥, 지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건축물이고요. 뭐 기둥이 없더라도 이제 이런 주택처럼 벽과 지붕으로 구성된 공작물도 마찬가지로 건축물이고요. 왼쪽의 사진은 정부 세종청사인데요. 이렇게 뭐 사각형의 건물이 아니다 하더라도 형태와 상관이 없이 비정형의 저런 건축물도 건축물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전망탑인데요. 바깥에는 좀 유리로 마감되어 있습니다만 안쪽에 기둥이 있고 마찬가지로 위에 지붕으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이러한 우사 같은 경우에도 벽만 없다 뿐이지 지붕과 기둥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건축법에서는 건축을 라는 부분을 용어를 폭넓게 좀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 같이 신축, 증축, 개축, 증축 또는 이전 이런 행위들을 통틀어서 건축 행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은 건축물이 없는 빈 땅에다가 이렇게 새롭게 건축물을 짓는 것을 이제 신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이렇게 건축물이 있는 땅에서 이게 이제 너무 낡거나 용도가 달라가지고 다 철거를 하고 새롭게 축사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로 신축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이렇게 건축물이 있는 상황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여기다가 축사를 짓는 경우를 이제 증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뭐 한우 농가에서는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만 흔하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축사의 높이를 필요에 따라서 좀 올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건축 기술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육개사 같이 그 작업 트럭이 이제 축사 안으로 쭉 들어가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축사 높이를 이제 높이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허가 행위 없이 해버리면 이제 불법 건축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면적 증가가 없더라도 높이 변화도 증축에 해당된다 하는 부분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개축과 재축이 있는데요. 축사 건축에 있어서 이제 신축 이외에 또 좀 알아볼 만한 그 건축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축사를 오랫동안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축사가 낡아서 이런 부분들을 개보수한다든지 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겠는데요. 개축과 재축은 기존에 있던 축사하고 거의 같은 규모로 새로 짓는다는 개념은 똑같은 동일한데요. 그 행위의 이제 발생 원인이 내가 필요에 의해서 기존 축사를 허물고 새로 짓는 것을 개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종전과 동일한 규모로 축사를 지을 경우에 이것을 재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어서 건축 면적과 건폐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축사 건축에 있어서 이제 건폐율이 좀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릴 것인데요. 건축 면적이라고 하면 이제 땅에 축사가 얼마만큼 큰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척도가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최외곽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산정을 하게 되는데, 중심선으로 둘러싸이는 수평 투영 면적이라고 이제 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고요.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이렇게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한다고 그러면 대지 면적 100제곱미터의 땅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1층 면적, 간단하게 이제 다각형으로 표시를 하면 이제 1층 면적이나 이제 건축 면적이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20제곱미터짜리의 이제 건축물, 축사를 얹을 경우에 건폐율은 건축 면적 나누기 대지 면적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이제 비율이 나오게 되는데요. 보시는 그림처럼 대지 면적 100제곱미터고 건축물이 2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20%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산이 되는 것이고요. 아까 용도 지역 설명하면서 이제 녹지 지역 같은 경우가 이제 건폐율이 20%로 이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만큼 이제 땅이 넓더라도 실제로 축사를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이게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축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축 면적 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예외를 주고 완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그림처럼 축사에 지붕이 있고 이렇게 차양이 이제 돌출되어 있는 경우에 또 처마가 이렇게 뭐 더 나간다 뭐 이렇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건축물에서는 1m 후퇴한 선으로 이제 최외곽부에서 1m 후퇴한 선으로 이제 건축 면적을 산정을 하는데, 천마가 설치된 축사 같은 경우에는 돌출된 끝부분부터 3m 이하까지는 면적 산정을 안 하겠다 이렇게 완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최외곽의 기둥으로부터 처마가 3m까지 최대 3m까지 돌출되더라도 건축 면적에서 산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동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두 동의 축사가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6m 이하의 범위에 대해서는 건축 면적으로 산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또 완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이제 설명된 부분들이 이제 오른쪽 부분인데요. 이제 여기 기둥이고 최외곽 기둥에서 처마가 이게 돌출된 부분이겠죠. 이 처마의 너비가 3m를 넘는 경우에는 그 3m를 넘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건축 면적으로 산정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건축법에서 축사에 대해서 특별히 완화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그림처럼 일반적인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요 이제 예시 도면에서는 처마가 이제 2m만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1m만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도 총 32m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건축 면적을 산정을 하게 되는데, 축사인 경우에는
이 3m 이하인 부분들은 산정에서 예외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요 도면은 2m만 돌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 다 산정 처마의 너비는 건축 면적에서 제외를 하고 요 최외가 기둥과 기둥의 폭 30m 곱하기 축사의 길이 이를 곱한 것이 축사의 건축 면적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출된 처마의 길이에 해당되는 부분을 좀 도식화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보시는 그 그림처럼 이렇게 이러한 축사가 있는 경우에 한쪽 처마가 3m까지 돌출이 되고 뭐 반대쪽 처마도 3m까지 돌출이 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 면적으로 산정을 하지 않고요. 뭐 이러한 한쪽 방향 경사의 이런 지붕을 갖고 있는 축사를 하더라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m만 돌출이 됐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산정을 안 하게 되고요. 이 부분 처마도 3m만 돌출이 됐다고 하면 면적 산정에 포함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동이 연결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최대 6m까지 완화를 해주겠다고 이제 건축법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도식화해서 보면 보시는 그림처럼 이러한 경사를 갖고 있는 하나의 축사 또 하나의 축사에서 축사와 축사까지 연결될 경우에 뭐 이런 형태가 되든 뭐 동그란 형태가 되든 아니면 평평한 형태가 되든 그리고 최대 6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건축 면적을 산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완화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오른쪽 아래 그림처럼 한쪽 방향 경사에 축사가 있고 또 다른 축사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고 보면 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축사가 이제 기본적으로 축사의 형태라고 이제 본다고 하면 이제 이것과 이것이 이제 두 동으로 다 연결된 형태냐, 이거는 지붕의 형태로 봐서는 이것은 한 동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축사 접법화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요. 보시는 그 가락한 도면에서도 보면 이쪽 지붕과 이쪽 지붕 이 부분을 연결을 하지 않고 이렇게 띄어놨죠. 그림에서 보시면.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이러한 연결된 형태인 경우에는 저 지붕과 지붕을 연결하지 않고 띄운 형태로 해야지만 6m에 대한 부분들을 완화 조건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연결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건폐율 산정에서 예외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인 뭐 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산정에서 제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 법규 개정으로 인해서 2005년도 4월 27일 이전서부터 이제 축산업을 해온 경우에는 소독시설을 추가적으로 이제 갖춰야 되는 경우에 그 소독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제외가 되고, 그 다음에 한동안 이슈가 됐었던 이제 적법화 과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가축분뇨 처리 시설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 또 2013년 2월 이전서부터 이제 축산업을 했던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축사건축과 관련돼서 좀 알아두시면 또 좋을 부분이 이제 4번 이제 가설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영구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이제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는데요. 법에서는 100제곱미터 이상의 이제 간이 축사 또는 가축 분뇨 처리하기 위한 시설, 또 운동장, 뭐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천막 같은 경우를 축사용 가설건축물이라고 해서 가설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가설건축물로 이제 이용할 경우에는 몇 가지 단서 조항들이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뭐 축사가 있고 그 옆에다가 이제 뭐 한다든지 그래서 새로운 땅에다가 이러한 전기 시설이라든지 수도 시설을 새로 만들어서 가설 건축물을 하는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강판 같은 걸 많이 쓰는데 강판으로 다 덮을 수 없고 그 합성 수지를 하고 이제 강판하고 반반씩 섞어서 우리가 썬라이트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지붕을 구성을 해야지만 가설 건축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구조는 이제 철골 같은 것도 써도 되고 바닥 콘크리트 적용도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축사 규제가 전반적으로 자꾸 이제 지자체별로 이제 확대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닥을 콘크리트를 하면 뭐 인정을 못 해준다라는 뭐 지자체가 있다고 뭐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만 어쨌든 법에서는 다 허용을 해주고 있다는 사항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정 용어에서 좀 알아두셔야 될 부분들이 이제 연면적과 용적률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우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단층으로 짓기 때문에 뭐 1층만 있기 때문에 뭐 2층, 3층에 대한 구성 요소가 없습니다만 요즘에 이제 워낙 축사 지을 수 있는 땅이 부족하다 보니 특히 양동 같은 경우에는 뭐 2층 동사, 3층 동사들도 짓거든요. 그래서 건물이 이제 여러 층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것을 바닥 면적의 합을 연면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연면적과 대지 면적의 비율을 용적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축사 면적 산정 같은 경우에는 최외곽 기둥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이제 바닥 면적이라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둥 중심선으로 둘러싸여있는 예시된 도면에서는 65m하고 30m 곱한 면적이 이제 바닥 면적으로 산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축사 설계와 관련돼서는 설계는 기본적으로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법에서는 허가 대상 건축물은 반드시 전문 자격을 갖춘 건축사만 설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예외 조건이 있는데요. 축사와 관련돼서의 예외 조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축사 표준 설계도를 이용을 해서 축사를 짓는 경우, 인허가를 받는 경우, 건축 신고로 이제 간소화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지자체에 따라서 좀 허용해주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조건은 읍면지역의 이제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로 축사를 하게 할 경우에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법에서는 그렇게 완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가 아니더라도 농장주가 직접 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이제 건축사가 모든 건축물에 그 설계를 해야 됩니다만 표준 설계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설계도가 다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사가 아닌 일반인도 설계가 가능하다. 다만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조금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을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읍면지역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인 경우에도 일반인이 설계가 가능하다 하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이제 축사 설계와 관련돼서 몇 가지 좀 주안점으로 살펴봤으면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높이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그 우사를 설계함에 있어서 그럼 적정한 높이는 얼마인가라는 부분들이 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축사는 우사 같은 경우에는 벽이 없는 개방형 건물이기 때문에 환기를 고려할 때 높이가 높은 것이 유리합니다. 환기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또 이제 장비들도 뭐 커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큰 장비들이 자유롭게 출입을 하기 위해서도 높이가 큰 것이 유리한데 너무 높아지면 또 이제 공사비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적정한 선에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지붕 재료에 대한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그 철판으로 된 것만 이제 지붕 재료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철판, 그 다음에 이제 썬라이트라고 하는 이제 플라스틱 채광판 혼합해서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붕형 이제 패널이라고 해가지고 철판 밑에 약간의 이제 단열재를 올려 혼합해서 복합 재료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단열 효과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추천을 하고 싶은데요. 그 다음에 지붕 형태는 가장 단순하게 해볼 수 있는 것이 보시는 그림처럼 단순하게 비만 가리는 비가림 지붕 형태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림처럼 뭐 한쪽 지붕이 개폐가 된다든지 아니면 양쪽 다 개폐되는 그런 개폐형 지붕도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요. 환기적인 측면에서는 왼쪽의 그림처럼 단순한 비가림 지붕 형태보다는 초기 뭐 좀 투자비가 들겠습니다만 또 개폐형 지붕이 분명히 환기에는 유리하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방이 되는 경우에는 뭐 실험적으로도 그렇고 또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환기에 대한 부분들은 대단히 유리하다는 부분들, 개방형 지붕이 환기에는 유리하다는 부분들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붕이 환기가 되면 좋은 이유가 요즘 같은 환절기에 이제 밤낮의 기온차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지붕 아래쪽 면에 이렇게 결로가 발생을 해 가지고 축사 바닥으로 물방울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방형 지붕을 섰을 경우에는 환기가 자유롭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로 현상도 방지할 수가 있겠다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사료조 높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보시는 사진과 같이 이렇게 그 가운데 통로 부분에 사조가 이렇게 턱이 높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이런 그림처럼 바닥에 높이 뭐 그대로 평사조를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가급적이면 사조의 높이는 높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쪽 그림처럼 이렇게 양쪽으로 이제 벽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공기보다 무거운 이산화탄소가 바닥에 좀 깔려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소한테도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그 사조의 높이는 최대한 낮추고 그 다음에 그 외곽의 이동 통로 쪽 부분에도 분뇨가 유출되지 않는 최소한의 턱만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설계가 완료가 되게 되면 그 설계도를 이제 지자체에 제출을 해서 건축 인허가 행위를 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모든 건축물은 건축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한테 건축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게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또 예외가 있는데요. 축사와 관련된 예외 조건은 3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아까 설계의 예외 조건과 동일한데요. 표준 설계도에 따라서 건축을 하는 축사인 경우에 건축 신고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읍면지역에서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로 축사를 신축하는 경우에도 건축 신고로 예외가 됩니다. 여기에서 건축 허가와 건축 신고의 차이는 뭐냐 하면 건축 허가는 관련된 법률에 모두 적합하게 설계를 돼서 이렇게 축사를 짓겠습니다라고 이제 허가 신청을 하는 거고요. 허가는 그 내용에 대해서 허가권자, 즉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겠죠. 허가권자가 검토를 해서 법률에는 다 적합한데 우리 지역에는 그래도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추가적으로 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법률에 다 적합하게 설계를 했다 하더라도 지자체장의 판단에 의해서 허가가 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 신고는 법률적인 검토나 작성하는 도면은 큰 차이는 없고요.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건축 신고는 말 그대로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내 땅에다가 이러이러한 규모로 축사를 짓겠다라고 관련된 법률이 다 적합하게 해서 설계를 해서 건축 신고를 하게 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률적인 내용에 하자가 없으면 건축 신고 필증을 내줘야 됩니다.
그것이 허가와 신고의 큰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규모라든지 표준 설계도를 이용을 했을 때 그러한 이점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쭉 설명드렸던 법률과 관련돼서 이제 허가와 신고에 대한 것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사의 허가 대상은 읍면지역 기준으로 400제곱미터 초과인 경우에는 허가, 4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가 되겠고요. 가설 건축물은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사용할 경우에 이제 그거는 가설 건축물 신고라는 별도의 행위를 또 거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축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축산업 허가와 관련돼서는 50제곱미터 기준으로 해서 50제곱미터를 초과했을 때는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등록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축분여법에 의해서 배출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허가와 또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분여배출시설 규모에 대해서는 소의 경우에는 축사 900제곱미터 기준으로 해서 9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분여배출시설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운동장인 경우에는 4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허가. 그 다음에 이제 축사가 100에서 900제곱미터 미만인 규모, 소규모인 경우에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신고만 하면 되고요. 운동장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에서 4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신고를 함으로써 배출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완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설계가 완료가 됐고 건축 인허가가 완료가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건축공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건축공사에 있어서 또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법에서는 이제 건축 허가를 받은 대로 그대로 잘 설계된 도면대로 잘 공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게끔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그걸 공사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허가 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감리를 해야 되고요. 다만 신고 대상 건축물, 아까 설명드렸던 400제곱미터 이하거나 표준 설계도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건축 신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고 대상 건축물이거나 가설 건축물을 축조할 경우에는 건축 감리, 공사 감리는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축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건축물에서는 건축 시공도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건설업 면허를 갖고 있는 전문 기술자를 통해서만 시공 행위를 해야 됩니다만 축사 같은 경우에는 농업 건축물이라고 해서 이게 또 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산업법에서 축사는 전문 시공업자가 아니더라도 시공이 가능하다. 즉 농가에서 직접 시공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완화를 해주고 있고요. 공사 순서를 좀 살펴보면 제일 먼저 현황 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적도에 의한 내 땅의 경계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몇 년 동안 이루어졌던 축사 적법화 과정에서도 예전에는 내 땅의 경계가 여기인 줄 알고 이제 축사를 지어서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다시 측량을 해보니까 그 경계선이 좀 달라져 가지고 축사의 일부를 뭐 철거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반드시 그 현황 측량을 해서 땅의 경계선을 반드시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기초를 만들기 위해서 터파기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터파기가 완료가 되면 기초라든지 바닥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철근을 깔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철근 배근이 다 완료가 되면 콘크리트를 부어서 이제 바닥판을 완성을 하게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축사에는 이제 철골 기둥, 철골보 이런 것들을 철골 재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철골재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서 그 사이즈에 맞게끔 미리 다 제작을 해서 현장에는 이제 단순하게 운반해 가지고 철골 조립에 대한 부분들 조립공사로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철거공사 같은 경우에는 기둥을 세우고 보를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지붕을 얹게 되면 우사의 공사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그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캠페인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축사 안전과 관련돼서 몇 가지 사항들입니다. 아까 이제 축사가 이제 지붕이 낡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지붕재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공사들이 개보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안전보건공단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축사, 특히 우사죠. 지붕 공사를 하면서 사망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한여름이나 한겨울을 제외하고 대부분 날씨가 좋은 봄, 가을에 이러한 공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금년에도 보면은 사망자 5월기까지 해가지고 4명이나 발생을 했고 부상자도 63명 이렇게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서 축사 관련된 안전사고의 대부분이 이 지붕공사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채광창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그 부분이 좀 많이 삭아가지고 약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를 이제 밟고서 지나가게 되면 이게 부서져가지고 이렇게 추락 사고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돼서 이렇게 인명 피해가 나게 되는데요. 예방 대책으로서는 그 지붕재, 특히 썬라이트와 같은 채광판, 플라스틱 채광판 같은 경우에는 파손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덮개나 발판 같은 거, 안전 발판 같은 것들 설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는 것을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안전공단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안전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지붕 안전 덮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입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만약에 주변에서 혹시 기존의 축사를 개보수를 한다든지 하는 일이 있을 경우에 이런 지원을 통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준비한 그 마지막 꼭지 축사 표준 설계도 해설이 되겠습니다. 표준 설계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협도 이제 공동으로 참여했습니다만 장관이 작성을 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한 설계 도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면의 내용은 법률적으로 다 검토된 내용이고 또 구조적인 안정성이라든지 또 축산업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1989년서부터 개발이 돼서 2008년도 이후에 이제 개정 작업이 없었다가 지난 2017년도에 표준 설계도 한우하고 낙농 쪽을 개정을 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우는 두 가지 종류, 번식우사하고 비육우사 두 가지를 개발을 했고요. 그러면 표준 설계도를 이용을 하면 어떠한 장점이 있느냐? 제가 앞서서 계속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될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시나 군에 따라서 조건이 조금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건축 신고로 가능한 시군이 있기 때문에 간소화 절차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 신고로 들어갈 경우에는 공사감리가 생략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미 설계도가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배치도 관련된 부분들, 땅의 모양이나 땅의 면적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땅과 관련된 도면을 이제 땅에 어떻게 축사가 배치되는지에 대한 것을 그린 도면을 배치도라고 하는데요. 배치도 설계 개요만 추가로 작성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진 설계도를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설계비가 절감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할 때는 최소 규모, 최대 규모 설계도를 해서 가변형 설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규모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도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표와 같이 한우사는 두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번식우사, 비육우사 두 가지로 개발이 되었고요. 번식우 같은 경우에는 사육 가능 규모가 최소 60도에서 최대 150도. 그 다음에 비육우사 같은 경우에는 최소 86도에서 229도 이렇게
개발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건축 면적은 번식구사 같은 경우에는 최소 600제곱미터에서 최대 1500제곱미터짜리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근데 실사용 면적이라고 해서 실사용 면적은 최소가 810이고요. 최대는 2400입니다. 그래서 건축 면적보다 좀 크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구사 같은 경우에는 건축 면적 기준으로 최소 600에서 1600이고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최소가 810, 그리고 최대는 2560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 개요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최소 규모 건축 면적 기준으로 600제곱미터 이제 번식구사 기준입니다. 그래서 최소 사육 규모는 60두, 그 다음에 최대 사육 규모는 150두 번식구사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이렇게 도면은 최소와 최대로 최대 도면에 대한 부분들이 작성이 되었고요. 가변형 설계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변형이라 하면 어떤 의미냐 하면 저희가 이제 도면을 여러 장 다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 규모하고 최대 규모에 대해서만 도면을 작성을 했다고 설명드렸었는데요. 그걸 설명드리면 어차피 기본적으로 우사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이 우방의 크기 똑같은 우방이 이제 반복적으로 연속적으로 이제 만들어지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좌측과 우측만 좀 다르고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 동일하게 되겠죠. 그래서 최소 규모 같은 경우에는 이 표에 보시면 최소 규모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4K 4K라고 하면 요거를 이제 1K라고 5m 곱하기 10m짜리 기본적인 모듈을 하나를 1K라고 하면 요거에 4개가 붙으면 양쪽에 붙으면 요게 최소 규모의 60두 사육할 수 있는 축사 도면이 되는 것이고요. 가령 100두를 사육하고 싶다 그러면 이 표에서 가운데 모듈이 8K가 들어가게 되면 중간 규모 100두 규모의 축사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최대 규모 150두의 경우에는 가운데가 13K, 그러니까 이게 13칸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붙이면 최대 규모의 축사 도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변형 설계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아까 건축 면적 건폐율 설명드렸을 때 부동의 축사가 연결되었을 경우에 이제 최대 6m까지 이제 건축 면적 산정에서 완화를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한 건축법 내용을 적용을 해서 평면도에서 여기 표시되어 있는 가운데 작업 통로 부분하고 처마로 돌출되어 있는 양측의 이동 통로 요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면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까 개요에서 설명드렸었던 건축 면적하고 실사용 면적이라는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단면도에서 보는 것처럼 가운데 작업 통로, 이동 통로 이런 부분들이 다 면적에서 제외하고 건축 면적에 들어간 부분은 이 우방의 면적만 건축 면적으로 산정이 된 것이고요. 건축 면적으로 산정된 것이고 작업 통로 이런 부분들은 다 예외를 시켰기 때문에 건축 면적에 비해서 실사용 면적이 더 크게 나왔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배치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땅 모양이 전부 다 다르고 면적도 다르기 때문에 배치도를
제공을 할 수가 없고, 만약에 표준 설계도를 이용을 해서 축사를 짓겠다 하는 경우에는 배치도하고 면적표에 대한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강화되는 방역 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을 하면, 가급적이면 외부 차량이 축사 내부로, 농장 내부로 들어오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차량 소독 시설을 통해서 최소한의 축산 차량들만 내부로 들어오고, 외부 차량들은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게끔 하는 이런 단계별 방역 체계에 대한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좀 전에 배치도에서 가변형 설명드리면서 기본적으로 우방 모듈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번 설계에서는 5m하고 10m, 그래서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이 이제 5m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기본적인 모듈로 설계를 했고, 작업 통로 같은 경우에는 최소 4m 그리고 최대 6m까지 해서 4m짜리 통로도 있고 5m짜리 통로도 있고 6m짜리 통로도 이렇게 설계를 했고요. 이 외곽 처마의 길이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이동 통로의 폭도 최소 1.5m에서 최대 3m까지 그렇게 설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설계에서는 우방을 5m까지 10m짜리 해서 이제 요거를 기본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도면을 만들었습니다만, 땅이 좀 좁다, 폭이 좀 좁다 이런 경우에는 그 사이즈에 맞게끔 뭐 4 곱하기 8m 모듈을 쓴다든지, 아니면 6m 곱하기 12m 모듈도 참고로 해서, 이런 내용 참고를 해가지고 별도로 이제 설계도를 작성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부터 이제 이런 내용으로 해서 만들어진 설계도를 설명을 드릴 텐데, 설계도면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사과를 놓고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사과를 어떤 모양, 어떤 위치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위에서 사과를 봤을 때 보여지는 모습을 그린 것을 평면도라고 할 수 있고요. 옆에서 본 모양을 인면도, 그리고 가운데를 잘랐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린 것을 이제 단면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축에서의 가장 중요한 도면은 평면도, 인면도, 단면도고요. 또 추가적으로 상세한 도면이 추가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평면도입니다. 아까 개요에서 설명드렸었던 가장 작은 규모의, 최소 규모의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축사의 길이, 그다음에 폭에 대한 거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운데 작업 통로가 뭐 4m에서 6m까지도 이제 선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 이동 통로도 작은 거는 1.5m, 큰 거는 3m까지 이렇게 도면이 작성이 돼서 축사의 폭이 작은 거는 27m, 큰 거는 32m까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로 해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내 땅에 맞는 사이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내가 최대한 사육할 수 있는 경제적인 규모에 따라서, 사육 두수에 따라서 평면도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게끔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최대 규모 평면도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도 75m로 늘어났고요. 폭은 아까 최소 규모하고 동일합니다. 뭐 27m에서 최대 32m의 폭을 가지고 있고, 길이만 늘어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면도는 아까 사과를 예시로 들여서 축사 안에 들어가서 내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봤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보여지는 것을 그린 도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봤던 거는 번시구사 최대 도면이었고요. 비유구사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좀 더 길어져서 이렇게 최대 80m짜리 우사가 되겠습니다. 지붕 같은 경우에는 지붕 재료에 따라서 철판으로만 지붕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철판과 채광판을 섞어가지고 만들 수도 있는데, 채광판을 어떻게 섞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뭐 첫 번째 그림처럼 철판하고 채광판을 교대로 만들 수도 있고요. 뭐 집중적으로 뭐 채광판을 배치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지붕에 대한 부분들은
재료에 대한 것들 선택을 해서 모양에 대한 부분들은 선택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면적하고 구조체에 대한 부분들은 변경시키면 안 되시고요. 그다음에 축사를 옆에서 봤을 때 전후 좌우의 모습을 그린 것을 일면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면에서 본 모습, 측면, 좌우 측면에 대한 거, 그리고 뒷면. 그래서 이제 측면도에서는 이제 지붕 모양이라든지 뭐 풍판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축사 가운데에서 이제 잘라가지고 본 도면을 이제 단면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면도에서는 보여지는 주요한 내용들이 처마 높이에 대한 거하고 그 다음에 지붕 경사도 이런 것들을 표현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그 한우 표준 설계도에서는 요 처마 높이 기준을 5m로 해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붕의 경사도는 3대1로 적용을 해서 최고 높이를 결정을 하였고요. 이 3대1이 이제 그 자연환기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알려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용마루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까 그 건축 면적 예외되는 그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축사가 이거 한 동이 연결되는 형태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 지붕 용마루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데요. 이 아래쪽이 이제 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지나오는 보하고 다른 반대편에서 지나오는 보가 서로 여기서 붙지 않고 여기가 이제 떨어져 있게 되겠죠.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져야만 두 동이 연결된 형태로 해서 가운데 통로 부분에 대한 그 건축 면적 예외를 인정받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비가 들이치는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위에 이제 간단하게 덮개 형태로 이렇게 얹으면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설계도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 도면이 있고 평면도에는 구조 도면이 있습니다. 건축 도면은 최종적으로 축사가 완성이 됐을 때 이제 그 부분들을 표시한 것이 되겠고요. 구조 도면이라고 한다 그러면 구조체, 즉 뼈대에 해당되는 구조체에 대한 부분들을 표현한 도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기초에 대한 도면입니다. 그래서 기둥을 세우기 위한 기둥 하부에는 기초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바닥 슬래브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고 철근 배관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한 것이 이제 기초 및 바닥 구조 평면도가 되겠고요. 그래서 기초 위치에 대한 부분들도 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둥 주심도라고 해서 축사의 기둥은 어떤 것을 적용을 해야 되고 그 어떤 위치에 기둥이 설치돼야 되는지에 대한 부호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설계도는 전국을 다 커버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철골 기둥에 대한 사이즈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표에다가 표시를 해서 지역별로 어떠한 크기의 기둥을 적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지붕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둥과 기둥을 이어지는 보는 어떠한 크기로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마찬가지로 이제 부재 일렘표에다가 철골 부재는 보호 부재는 어떤 사이즈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나와 있고요. 설명드렸다시피 전국을 다 적용할 수 있게끔 구조 설계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바람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대관령 지역 같은 경우에는 눈이 많이 내려오게 되겠죠. 그래서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를 해서 눈이 많이 쌓이게 되면 그 눈 무게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런 적설하중, 또 바람도 이제 그 많은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지역 조건에 따라서 각각의 그 하중 조건을 다 검토를 해서 설계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이 표에 어디에 해당되는지에 따라서
해당되는 지역을 표를 찾아가서 가령 뭐 용인이다. 그러면 케이스 1A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구조도면에서 보셨던 그 구조재, 기둥이나 철골 보호 같은 경우에 케이스 1A에 해당되는 그 철골 사이즈를 선택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바람이 많은 속초다. 그러면 이렇게 3B가 되기 때문에 1A에 비해서는 그 하중 조건이 좀 더 달라지기 때문에 구조부대도 좀 더 커지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설명드렸던 표준 설계도를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는지,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인터넷 사이트 농협축산정보센터에 저희가 자료를 다 등록을 해놨는데요. 보시면 이제 인터넷 주소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에 농협축산정보센터 이렇게 검색창에 입력을 하면 링크를 통해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실에 들어가게 되면 축사표준 설계도가 다 등록이 되어 있어서 보시는 화면과 같이 각 축정별로 작성되어 있는 도면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우 같은 경우에는 번식인지 또는 비육인지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 완성되어 있는 설계 자료들을 누구나 다 손쉽게 다운로드가 되고요. 활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참고용으로도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그 규모 검토에서 그 축사 규모 산정에 대한 간단한 그 표를 하나 보여드렸었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축사건축 핸드북이라는 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 축사미디어 전자책 메뉴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이제 축사건축 핸드북이라고 치면 한우 낙농이 있고 그리고 2017년도에 개발된 뭐 양돈하고 가금 분야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 낙농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책이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클릭을 하게 되면 책이 다 다운로드가 되고요. 거기에 이제 그 자세한 설명들, 그 표준 설계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신축을 하기 위한 모든 내용들이 다 그려져 있는 도면이고요. 그 도면 말고 이제 신축을 포함해서 뭐 개축이라든지 증축이라든지 그 설계도면 이외에 법률적 내용이라든지 또 기술적인 내용들, 도면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텍스트 위주로 해서 또 자료 뭐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그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결론을 지어볼까 합니다. 제가 첫 번째 곡지에서는 축사건축 구성요소, 그러니까 건축물의 구성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둥과 지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지붕의 형태에 따라서 전통건축과 비교해서 우리 그 축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붕의 기울기라든지 또 지붕의 여러 가지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축사 건축과 관련돼서 법률적, 특히 건축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축 면적과 건폐율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축사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건폐율 혜택이 있는 세 가지 용도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축사 건축의 이제 처마 구성과 관련돼서 처마의 길이가 최대 3m까지 건축 면적 완화를 받고 있기 때문에 처마의 길이는 최대 3m까지 만들 수가 있고 축사 두 동이 연결될 경우에는 최대 6m까지도 완화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축사도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물의 설계는 기본적으로는 건축사, 전문 자격을 갖춘 건축사가 설계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축사 규모에 따라서 또는 표준 설계도 이용 여부에 따라서 건축사가 아닌 일반인, 즉 농장주, 우리 축산업 하시는 분들도 설계를 할 수 있다. 법에서는 그렇게 완화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그 아까 설명드렸던 뭐 추가적인 도면 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지역에 있는 건축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좀 더
좋겠다. 이렇게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축사 표준 설계도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농협과 농식품부에서 축산농가 실익 증진을 위해서 표준 설계도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고, 장단점으로 이제 장점 위주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설계도가 이미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설계도를 이용할 경우에 건축 신고로서도 가능하게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지자체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가능한 지자체에서는 건축 신고로 되기 때문에 허가 절차를 좀 간소화할 수가 있고, 이미 설계도가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배치자라든지 면적표라든지 최소한의 도면만 만들면 설계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부분, 그런 장점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축사표준 설계도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축산정보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실에 가면 누구든지 다 다운로드가 가능하니까 활용해 볼 수 있다. 또 한 가지 전자책 메뉴에서 축사건축 핸드북이라고 하는 책자도 이용해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으로 이제 여러분과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었을 텐데요.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축산업 하시면서 축사건축과 관련돼서 제 강의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